자, 책을 보시면 제1장 언어와 국어라고 얘기해서 언어의 이해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요 앞부분은 여태까지 시험에서 항상 출제되어진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들어온 부분이라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익숙한 것과 잘 아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짧게 공부를 해가면서 정확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머릿속에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언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동물들도 사실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슬퍼 보이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우리가 신호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지 언어를 사용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언어는 왜 쓸까요?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언어죠. 동시에 언어는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음성의 형식을 사용해서 뭐합니까? 말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말하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문자를 또 사용하기도 하죠. 자, 문자의 형식을 이용해서 또 쓰기를 하면은 읽음으로써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호체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는 기본적으로 기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언어의 특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언어의 기호성에 대한 얘기를 뺐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데 그것은 개념에 속한 거기 때문에 제가 뺐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언어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기호체계이다. 그래서 기호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원성이란 말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원성이란 말은 보통 책에 나오지 않아요. 제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책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언어의 기호성, 이원성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호성과 이원성, 언어의 개념에 속하는 걸로 같이 포함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언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죠. 자, 음성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표현을 뭘로 해요? 말하기로 하죠. 저 지금 여러분들께 말하기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죠. 자, 요건 너무 당연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음성 언어는요, 말하는 순간에 사라져요. 뭐 녹음기를 이용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런 거 일단 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사라져요. 그래서 일회성을 갖고 순간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은 그 말하기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언어가? 음성 언어가 일회성, 순간성을 갖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요거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음성 언어 외적인 즉 부수적인 표현을 동반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말을 할 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표정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천천히 한다거나 빨리 한다거나 조절할 수 있죠. 그런 표정들, 억양들, 그 다음에 목소리의 고저 아니면 몸짓 이런 것들은 언어 외적인 부수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음성 언어가 가지는 장점이 되겠지요. 그 다음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자 음성 언어 표현은 말하기, 문자 언어의 표현은 당연히 쓰기. 이해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읽겠죠. 문자를 읽기. 그 다음 자 여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문자 언어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 문자는 썼기 때문에 기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만 보존한다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보존성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물론 시공간이겠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이 가능하고요. 글을 다 쓴 후에는 수정도 가능해요. 자, 문자 언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성 언어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왜겠어요?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기억한다? 그 차이점도 같이 기억한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언어의 기호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해 볼게요. 언어의 기호적 특성. 자, 언어는 여기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기본적인 거 하나 더 있었죠? 언어는 기호성을 갖는다. 요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기호성과 같은 말, 언어는 이원성을 갖는다. 결국 같은 말인 거예요. 요건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와요.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언어의 내용인 의미 사이에는 그 어떤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뜻인데요.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각 언어마다 표현하는 음성 형식이 다르다.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게요. 돈이 있어요. 자, 그냥 그림을 그려서 돈이라고 칩시다. 10,000원짜리. 자, 이렇게 생긴 아이를 갖다가 우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이와 돈이라는 음성이 반드시 어떤 관계가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돈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아이를 money라고 부를 거고요.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 치엔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그것은 뭐냐? 결국에는 자, 얘 자체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이 아이와 우리가 그걸 부르고 있는 음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다. 다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마음대로 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성 같은 경우는 임의성을 가져요. 마음대로 그렇게 소리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의성어나 의태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언어마다 음성이 일치하지 않는 또 하나의 예가 돼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인 의성어라고 얘기했을 때, 자, 만약에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그 음성, 그 소리와 우리가 만약에 개가 짖는다면 멍멍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자, 관계성을 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개가 짖으면 멍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바우와우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표현하는 음성이 달라져요. 즉, 그 음성과 그 의미 사이에 반드시 어떠한 관계가 없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돼요. 그 다음 동음이어, 이음동의어가 있다는 것도 자, 자의성의 하나의 근거가 돼요. 예로 제가 배를 들었는데 내가 저기 배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과일 배를 생각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를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이 배라는 소리가 반드시 어떤 한 가지만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와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들이 생각나지 않겠지요. 그 다음 이음동의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름 똑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연찮게 이름이 똑같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 사람을 부르기에 반드시 이 소리가 필요해라는 필연적 관계가 있었다면 세상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어는 형식과 의미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자의성의 근거예요. 만약에 음성, 형식의 음성이라고 얘기할게요. 음성과
의미가 반드시 관계가 있다면 얘네가 변할 때 따로따로 변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예로 가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가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형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바뀌지 않았죠. 이런 것도 자의성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어리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어리다란 말 써요. 옛날 중세 사람들도 어리다란 말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고 뜻을 갖지요.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자, 어리다라는 형식은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의미가 변했어요. 즉, 얘네들 사이에 반드시 꼭 필요한 어떤 관계가 있었다? 아니죠. 관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따로 변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자의성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은 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기 내용에 많이 실리는 것들이 바로 각 언어마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사물을 얘기할 때, 사람을 가리킬 때나 자, 언어마다 표현하는 음성 형식이 달라. 근데 그 의미가 같았어. 이거는 언어의 어떤 특성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어의 자의성. 그 다음 동음이의어의 예를 몇 개 준 다음에 왜 같은 소리인데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지? 언어의 무슨성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면 답은 언어의 자의성. 이렇게 고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서 언어의 사회성. 자, 언어의 사회성은 자의성이랑 비슷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거니 내가 임의대로 그렇게 부르기로 정하는 거라고 했죠. 의미와 음성이 반드시 어떤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맘대로 이름을 붙인 그 아이들이 나 혼자만의 약속이라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언어의 사회성이란 건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그것을 지시하는 형식이 정해졌을 때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안 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언중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기로 약속해야 돼. 이게 바로 언어의 사회성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적 약속을 갖는 언어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면 언어의 사회성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내 맘대로 고쳐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언어의 불가역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사회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다. 내 맘대로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되어야지만 된다. 알겠죠? 자의성과 사회성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언어의 역사성. 자, 언어의 역사성 같은 경우는요.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생,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요. 성장, 자, 뭔가 발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멸,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그런 변화를 겪어요. 그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 자, 언어의 역사성에 항상 이런 말이 같이 오죠. 즉,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있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언어의 사회성을 얘기했을 때 언어는 마음대로 바꿔 쓰면 안 돼의 의미로 언어의 불가역성을 얘기했다면 약속이니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겠죠. 자, 역사성은 변화를 겪는 것을 바뀌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가역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 뭐가 바뀝니까? 언중이 바뀌죠. 예전에 살던 사람들 다 멀리 돌아가시고 자, 우리 새로운 언중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언중들 사이에서 새로운 약속이 생겨요. 그때 바로 언어가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 자, 언어가 새로 생겨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거,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 이런 것들은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물건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새로 정해야 되겠죠. 그럴 때 신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멸.
얘 같은 경우는 없어진 말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지만 요 말 지금도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즈은 아니면 온 요런 말들. 자, 즈은은 옛말로요. 천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온은 옛말로 100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엄마 1,000원만 줘. 엄마 100원만 줘. 라고 얘기하지. 엄마 즈은 원 주세요. 엄마 온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언어가 사멸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중들이 바뀌면서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자, 그 다음 성장을 제가 빼놓고 얘기했어요. 언어의 성장.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얘랑 관련된 거. 지금도 쓰고 있지만 옛날에도 썼지만 살짝 변화를 겪은 것들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를 제가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장을 하는 유형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유형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언어가 의미가 바뀔 수 있는데 바뀌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의미의 확장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로 영감을 얘기했는데요. 예전에 중세시대의 영감이란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가지신 분들을 얘기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높은 벼슬을 가져서 뭐 임금님이랑 정말 얼굴 맞대고 얘기할 수 있으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을 영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영감이란 말이 그런 높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를 드신 전반적인 노인들을 부를 때, 남자 노인들을 부를 때 우리가 영감이란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요만큼만의 사람들을 지칭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걸로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확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의미가 축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표적인 예로 얼굴이 있어요. 자, 얼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전에는요, 얼굴이 전체 모습의 형상을 다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얼굴은 어때요? 딱 정말 여기, 낫만 얘기하죠. 낫.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큰 형상, 모습 전체를 얘기하는 말에서 여기만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작아졌죠. 그래서 의미의 축소를 겪은 거고요. 의미의 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그 뜻이 아예 바뀐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여쁘다가 있는데요. 어여쁘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가엾다, 불쌍하다 정도로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 때 써요? 예쁘다, 보기 좋다의 의미로 쓰는 거죠. 예쁘다, 프리티하다, 보기 좋다. 그래서 이것도 뜻이 아예 바뀐 경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의미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언어의 역사성은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어의 역사성을 가리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의미 변화를 얘기할 때 그 예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예를 기억하실 때 그 유형까지 같이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고요. 자, 그 다음 언어의 분절성. 사실 언어의 분절성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자세하게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자주 이 분절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었고요. 자, 언어의 분절성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분절, 뽀갠다는 얘기예요. 쪼갤 수 있다. 즉, 우리의 모든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들은요, 전부 다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얼굴만 해도 그래요. 특별히 어떤 경계가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속적인 것들을 언어는 항상 끊어서 얘기해요.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분절성입니다. 자, 그 예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도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무지개. 요 얼굴과 무지개는요, 제가 드는 예가 아니라 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되는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얼굴은 분명히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얘를 눈이라고 부르고요. 코라고 부르고요. 입이라고 부르고 뭐 이마라고 부르고 이렇게 끊어서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언어의 분절성의 하나의 예고요.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지개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조금 변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정확히 7가지 색으로 끊어가지고 빨주, 노초, 파남보 뭐 다른 나라 중에서 5가지 색으로 끊어서 얘기하는 애도 있대요. 어쨌거나 이렇게 색깔을 딱딱 끊어가지고. 근데 그 경계가 분명해요?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그 무지개를 봤을 때 7개의 색깔을 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연속적인 것을 끊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언어의 분절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말을 길게 쭉 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문장으로도 뽀개고 단어로도 형태소로도 의문으로 이렇게 쪼개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뒤에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굉장히 자세하게 할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 긴 내용들을 갖다가 문장으로 단어로 이렇게 뽀개서 끊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분절성에 속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출된 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언어의 분절성. 그 다음 언어의 창조성 가보겠습니다. 자, 언어의 창조성은요. 한정된 의문이나 어휘로 무한에 가까운 생각들을 무한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성, 이걸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아이들의 언어 습득을 봅시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작은 개수의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이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들고 구절로 만들고 문장의 위치를 바꾸고 하면서 많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쵸? 자, 언어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의문이나 어휘만 알고 있어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많은 문장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에요. 그 다음 단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게 자, 우리 합성어, 파생어 이런 거 얘기를 하죠.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복합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복합어는 왜 생겼냐면 단일어라고 우리가 낱말들 짧게 끊어서 얘기해서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낱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낱말들을 갖다가 2개를 합쳐서 새로운 뜻을 가진 말로 만들기도 하고요. 요 낱말 앞에다가 접두사나 뒤에다 전미사를 붙여서 또 다른 말로 만들기도 해요. 즉 굉장히 또 많은 단어로 파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바로 언어의 창조성에 속해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언어의 특성.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창조성은 같은 말로 언어의 개방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심지어 얘네들은요. 언어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냐?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요. 자, 상상의 산물이나 추상적 관념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귀신, 유령 이런 거 눈으로 본 적 없어요. 눈으로 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언어를 창조해낸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쁘다, 배고프다, 슬프다 이런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죠.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도 우리가 말을 붙여서 만들어내요. 이런 것도 언어의 창조성에 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언어의 특성 배울 때 이렇게 개념을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쩔 때 창조성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지 어떨 때 자의성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넘어가서 언어의 추상성. 자, 요거는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의 추상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아, 언어가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요거 내용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추상적인 내용을 눈으로 본 적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언어의 창조성이 들어간다고 했죠. 자,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는 대부분 고도로 추상화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개념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요 밑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런 과정 같은 걸 겪는데요. 예문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등등등등등. 제가 꽃을 갖다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꽃들이 있어요. 그래 얘들은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갖다가
공통된 게 무엇인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가지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공통으로 부를 수 있는 개념어를 정해요. 우리 얘네들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꽃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개념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추상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추상성은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특성으로 갖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언어의 창조성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와 언어의 추상성은 헷갈릴 수 있는 거지만 내용 그 자체가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구체적인 대상들 사이에서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서 개념어를 뽑아내는 것, 이게 바로 언어의 추상성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새로 언어의 이제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언어의 특성들과 언어의 기능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언어의 기능은요. 요거는 여러분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언어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예문들을 외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언어의 기능이란 건 항상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그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능들은 설명을 하지만 예문을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그 언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언어의 표현적 기능을 볼게요.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 판단, 태도 이런 것을 표현하는 기능이 바로 언어의 표현적 기능이에요. 즉, 화자의 사실적인 판단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자, 제가 만약에 가방을 쌌어요. 근데 그 가방에 무게를 쟀더니 그 가방의 무게가 23kg예요. 자, 예문에 있는 거 책에. 자, 이 가방은 무게가 23kg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제 사실적인 판단이죠. 이걸 갖다가 제가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말로 표현해서 그 사실을 표현해서 사람들이 알게 했어요. 이게 바로 언어의 표현적 기능. 그 다음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너 참 예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너를 예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표현적 기능. 그 다음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하늘이 푸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하늘을 가리킨 다음에 걔가 나는 푸르다고 생각해 라고 나의 또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표현적 기능에 속하는 거. 그 다음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의 여부를 표현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나는 그가 반드시 범인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이건 내 생각이나 느낌이에요. 근데 그 확신을 갖다가 남들이 알게끔 표현했죠. 이것도 언어의 표현적 기능에 속하는 겁니다. 자, 표현적 기능은 언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요거는 뒤에 이제 앞으로 설명될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내용들과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드는 예문들 중에서 내가 어떤 예문을 들었어 이렇게 기억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언어의 지령적 기능 얘기할게요. 언어의 지령적 기능은 뭐냐면 명령적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따가 제가 표현적 기능과 부딪히는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설명드리기 전에 기억하실 게 있어요. 표현의 기능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표현만 한 거예요. 상대방이 알게끔. 근데 언어의 지령적 기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내 말을 듣고 내 표현을 듣고 어떤 행동을 실행하길 바라면서 아니면 심리 변화를 겪길 바라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말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들로 직접적으로 제가 명령하는 경우 있죠. 내가 창문을 열고 싶어요. 그러면 창문 열어줘.
자, 표현한 것 같지만 나는 사실 뭐예요? 네가 가서 창문을 열길 바라니까 빨리 열어라고 시킨 거죠. 이런 명령적 거. 그 다음에 간접 명령문도 직접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의 차이지 결국 명령한 거예요. 전부 지령적 기능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좋게 우리 창문 열자 라고 얘기하는 청유문, 이것도 결국 걔 보고 빨리 열고란 얘기죠. 자, 이런 것도 특정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거. 그다음에 표어, 광고문, 격언, 연설문, 표지, 법률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표현적 기능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담배를 피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은 명령한 거죠. 피지 말라고. 자, 이거는 아무도 요거랑 생각했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요런 것들.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장소에 대해서 금연 장소라고 그냥 표현해 준 것 같죠. 알라고 얘기해 준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담배를 피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피지 말라고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언어의 지령적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담배를 피지 말아줄래? 이것도 결국 제가 부드럽게 얘기를 한 거지만 결국 피지 마라고 얘기한 거죠. 자, 담배를 피지 말자도 청유문에 속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적 기능 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상황과 맥락을 봐야 되는 거. 내가 여기가 어떤 장소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지 말라고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문 같은 경우는 왜 명령적 기능이냐. 제가 광고문을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아,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을 파는 곳이구나 라고 설명해 준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그 사장님께서 우리 집 간장게장을 사 먹으세요. 드세요. 라고 행동을 실행하도록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한 것들 우리가 명령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언어의 친교적 기능. 언어의 친교적 기능은 사교적 기능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 언어를 사용할 때 그냥 청자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 붙이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언어의 관습적이고 개념적인 기능보다 이거는 발화 상황이 중시되는 건데요. 자, 요거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밥을 먹고 싶은데 얘도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같이 먹기 위해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 보통 이거 언제 써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처럼 식사하셨어요? 뭐 밥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드시 묻고 싶어서 얘기한 거 아니죠. 그냥 말 붙인 거죠. 이러면 우리가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날씨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제가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죠? 그냥 말 붙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언어의 표출적 기능. 자, 표출적 기능이랑 표현적 기능은 여러분 같이 기억합시다.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의 공통점은 글씨가 비슷한 것밖에 없어요. 표출과 표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요게 말이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틀리게 적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표현적 기능 같은 경우는요. 청자가 내 말을 듣길 바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지금 배고파 라고 내가 지금 배고픔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표현적 기능. 나 너 좋아해.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거. 자, 이건 상대방이 내 마음, 내 태도를 알길 바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표출적 기능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 내용의 전달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내뱉은 말. 이런 걸 우리가 표출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차이점, 무엇과 표현적 기능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디 부딪혔어요. 아! 라고 얘기하는 거. 반드시 누군가가 내가 아픔을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그냥 내뱉은 말들이죠. 이런 것들, 뭐 어머나 이런 식으로 감탄사들은요. 감탄사들은 상대방, 청자가 반드시 듣길 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아무 의도 없이 표출된 말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표출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서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자,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언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거나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보존하고 축적해 갈 수 있지요. 자, 같은 얘기니까 안 읽고, 자, 언어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표현적 기능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현적 기능도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던 이 가방은 무게가 23kg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지식을 전달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되게 헷갈려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청자가 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에 대한 내용 전달을 대면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물론 글로 써도 당장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에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시다. 근데 지식과 정보 보존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시대가 바뀌었어. 아니면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식 정보의 보존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그거는 언어의 보존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언어의 미학적 기능. 언어를 통해서 미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기능이다. 언어의 개념적 의미와 언어의 감정적 의미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여러분 두 개 같이 나누어서 기억할게요. 우리가 언어의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과요. 언어의 정서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이제 미학적 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언어의 정서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시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시를 보면 되게 아름다운 말들 되게 많이 나오죠. 아름다운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난 널 그리워한다는 둥 아니면 내가 너를 기다린다는 둥 막 이런 식의 만약에 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화자의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이 막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면 어떻게 문장을 꼬을까? 이런 걸 막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시가 가지고 있다면 시에서 우리가 뭘 얘기해요? 운율도 얘기하죠. 거기 시의 아름다운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담긴 내용들 빼고요. 글자 수를 맞추던가 아니면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반복하던가 이렇게 해서 언어의 운율을 만드는 경우 있어요. 이건 말 가지고 그냥 예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이럴 때 언어의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짝 차이 있는 거 감정 위주로 얘기를 한다. 시 같은 데서 문학작품 속에서 그러면 그는 언어의 정서적 기능이다. 아니면 시 같은 데에서 언어를 운율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였다. 똑같은 말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글자 수를 반복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언어의 미적 기능. 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에서 자세하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짧게 그냥 미학적 기능이 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언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 언어의 관어적 기능. 관어적 기능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언어의 교육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의 관어적 기능이란 거는 말로 설명이 가능해 요거예요. 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말을 습득할 수 있어. 지식을 더 높일 수 있어. 체계화시킬 수 있어. 이런 건데요. 그 예로 제가 외국어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배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영어만 사용해요? 아니면 국어를 갖다가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영어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학생들이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한국말을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말들, 어휘 어려운 말들 잘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전 같은 거 막 찾아보지요. 그러면 사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당이란 말이 무엇이지? 그러면 자당 땡땡 한 다음에 살아계신 남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 자당이란 어려운 말을 갖다가 다시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언어의 관어적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지금 특성과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를 갖다가 칠판에다 오늘 배운 것 조금만 정리를 한 다음에 내용 끝낼게요. 자, 언어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배운 거 쭉 설명할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 있고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아이고, 잘못 썼다. 형식과 의미는 내용이란 말로 바꿀 수 있죠. 존재하는 기호 체계이다. 그 다음에 언어의 형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음성이라는 형식도 있고 문자라는 형식도 있다. 그 다음에 언어의 형식 때문에 우리는 음성 언어를 얘기하고 문자 언어를 얘기하는데 음성 언어의 특징으로 일회성 얘기해서 얘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대신에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표정이나 몸짓으로 좀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얘는 순간성이 아니라 영구성이 있죠. 영구성과 보존성을 갖고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요. 후대에도 내가 이 내용을 기록해서 넘길 수 있어요. 이게 문자 언어의 특징. 그 다음 언어의 특성으로 오늘 얘기 나왔던 거 한번 다 쓸게요. 첫 번째, 기호성 있었죠. 자, 이렇게 기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기호성. 요거 다른 말로 이원성이라고 얘기해도 된댔어요. 두 번째, 언어의 자의성.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쓰지 않아.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말들을 임의대로 정해서 사용해. 이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 자, 얘 같은 경우는 임의성이란 말로 바꿔서 얘기해도 돼요. 세 번째, 하지만 내 맘대로 쓰면 안 돼.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을 지켜줘야 돼. 이게 바로 언어의 사회성, 사회적 약속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약속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 그런 사회가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 언중들의 사회가 바뀌면 말도 바뀌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이 바뀔 수 있어. 이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의 분절성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연속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연속되어 있는 연속적인 세계를 살고 있지만 언어란 것은 불연속적으로 그것을 끊어서 표현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언어의 분절성. 자, 물론 아까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서 뭐 체계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쓸게요. 이런 거는 언어가 문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체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얘기해서 몇 가지의 어휘로 무한대의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 이거를 개방성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얘기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적인 것들을 모아서 추상화 과정, 즉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개념어를 만들어내. 개념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바로 추상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했던 언어의 기능. 그래서 언어의 기능, 우리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예요? 언어의 표현적 기능 얘기했죠. 말하는 사람의 느낌, 태도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 표현적 기능. 요것과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랑 표출적 기능. 얘 같은 경우는 전달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들. 예를 들어서 감탄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의 지령적 기능. 이거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거나 심리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서 하는 말들, 명령적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언어의 명령적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어의 지식 보존의 기능.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같은 것을 보존시킨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그런 내용, 그런 제약들을 초월해서 전달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어적 기능. 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입니까? 이거는 설명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해서 교육적 기능을 얘기해요. 우리가 몰랐던 어휘들을 다시 말로 설명한다던가 이럴 때 우리가 언어의 교육적 기능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 빠진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 지금 칠판에 정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다 이렇게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요. 대체로 보통 예문이나 보기를 줘요, 박스에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옆에 제가 괄호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 그런 보기들에 자주 들어가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게 시험 보실 때 유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